지금부터는 핸즈온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쉬었다가 어, 핸즈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핸즈온 시간인데요. 우선 저희 유인물에 이렇게 아마존 EKS 실습이라고 하는 PDF를 전달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형식이 굉장히 비슷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제 나눠드린 그 PDF하고는 약간 내용이 다른 거는 제가 사용하는 워크샵이 별도의 워크샵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꼭 제가 나눠드린 요 PDF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DF에서 여기 이런 명령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좀 잘리기도 하고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좀 어려워서 이 유인물에서 쓰실 내용은 딱 여기 노션의 링크를 활용하시는 요 한 가지입니다.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빅트리에 2023-EKS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노션 페이지가 하나 뜰 거고요. 저는 이미 노션 페이지를 띄워놔서 이런 노션 페이지가 실행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PDF를 못 찾으신 경우에는 bit.ly-2023 2023-EKS라고 접속하시면 이 노션 페이지가 접속이 되실 것이고요. 오늘 사용하시는 워크샵은 EKS 오토 스케일링 워크샵이라고 하는 이 워크샵입니다. 네, 그래서 요 노션 페이지에서 이 실습은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10분, 15분 정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이게 클러스터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만드시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생성하신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 쉬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클러스터를 만드시는 거를 놓치시면 따라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실습은 보통 저희가 환경을 제공드리는데 고객분들이 개인 계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혹은 회사 계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기존의 리소스들이 있는 곳에 쓰시게 되면 혹시라도 겹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VPC 리밋이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들 거고 VPC를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라도 만드시다가 에러가 나면 VPC가 5개를 초과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레스틱 IP도 5개를 초과하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초과하시면 다른 리전으로 옮기셔가지고 테스트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 환경은 고객분들 내지는 고객분들의 회사의 계정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꼭 리소스 제거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과금 폭탄을 맞으시는 것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꼭 실습한 이후에 사용하실 클러스터가 아니라 그러면 꼭 정리하기를 참조하셔가지고 실습 환경 정리하기를 참조하셔서 제거를 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서울 리전과 캘리포니아 리전, 아일랜드 리전에서 테스트가 됐습니다만 이 리전 외에도 큰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리전에 쓰시는데 뭔가 이런 제약사항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면 가까운 도쿄 리전 같은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울 리전에서 테스트를 같이 핸즈온을 진행할 겁니다. 네, 이제 준비하신 환경에 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제가 실습을 같이 보면서 하려고 이렇게 화면 분할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깨끗한 아무것도 안 깔려 있는 그런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우선 AWS 콘솔에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 여기 쉘 모양의 클라우드 쉘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쉘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 밑에 클라우드 쉘이 올라오게 되고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실습을 위해서 만드는 클라우드 9이라고 하는 ID를 만드는 웹 ID를 만드는 그런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하나 실행시킬 겁니다. 네, 영어로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페이스트를 할 거라고 명령을 날리게 되면요. 약 5분 정도에 걸쳐서 클라우드 9을 만들 겁니다. 클라우드 9을 클라우드 포메이션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보시면 어떤 리소스를 만들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네,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스택에 어떤 리소스를 만드고 있는지 제가 화면 분할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런 이벤트를 누르셔가지고 뭐뭐를 만들고 있는지 내지는 리소스들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똑같은 스텝으로 따라 해볼 것이고요. 이렇게 만든 이후에는요. 클라우드 9에 접속해서 클라우드 9에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명령을 날릴 겁니다. 네. 그리고는 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클라우드 9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클립스 채 같은 그런 웹 기반의 IDE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터미널을 연다거나 내지는 코드를 수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네, 아직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클러스터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만드실 텐데요. 이게 다 만들고 나면 쉬는 시간 이후에는 요 클라우드 9에서 저희 실습에 활용할 유틸리티들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유틸리티들이 설치를 할 텐데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토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복사하셔가지고 클라우드 9에 복제하셔서 설치를 먼저 해놓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설치하는데 시간이 크게 걸리진 않지만 어떤 툴들이 설치가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5분이 굉장히 기네요. 네, 먼저 클라우드 9을 열어놓을까요? 네, 이렇게 클라우드 9을 치셔가지고 새로운 탭에 클라우드 9을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네, 만들어졌는데 완료를 못하고 있네요. 5분이 이렇게 긴가요? 제가 실험할 때는 4분 30초 정도면 충분히 됐는데
네, 클라우드 9은 만들어졌는데 완료를 안 찍고 있네요. 네, 저희 쉬는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9이 만들어졌네요. 네. 이 만들어진 걸 한 거는 딱 클라우드 9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여기에 필요한 설정들을 추가한 거고요. 클라우드 9을 여기에 클라우드 9을 적으셔서 클라우드 9을 실행합니다. 클라우드 9은 이렇게 클라우드 9 ID 오픈을 누르시면 클라우드 9이 실행이 되고요. 저는 보통 요 위에 패널은 코딩을 위해서 남겨놓고요. 보통 이렇게 밑에다가 터미널을 여는데 취향에 따라 네, 이렇게 여셔도 되고요. 네, 제가 좀 빨리 했죠. 터미널을 여시는 겁니다. 터미널을 여셔서 여기에 있는 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명령을 복사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십니다. 네, 이 명령은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만들라라고 하는 네, 더 정확하게는 EKSCTL을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YAML 파일들이 이렇게 YAML 파일들을 내려받아서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 포메이션 스택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네,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 돌 겁니다. 이게 거의 1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지금부터 10시 20분까지 지금 이렇게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를 기동하셨으면 10시 20분까지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건 굉장히 이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혹시 여기서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있으시면 빠르게 저희 질문을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쉬는 시간을 클러스터를 만드는 동안에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요. 10시 20분에 실습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0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네, 10시 20분이 됐습니다. 네, 다시 핸즈온을 진행할 텐데요. 그 고투 웨비나가 일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채팅밖에 없어요. 혹시 네, 자리 돌아오셨으면 채팅창에 1111 이렇게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는. 네, 분명히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려놓은 게 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큐브시 조금 작게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질문창에 답 이렇게 111 주셨네요. 네. 네. 계시다고, 네.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 잘 만들어졌는지, kubectl get node라고 하는 명령, 여기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기 명령어가 있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3개의 노드가 만들어졌고요. 여기 3개의 가용 영역, AG에 1개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졌고요. OIDC, 아마 어제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쿠버네티스하고 AWS하고 리소스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IAM의 OIDC 프로바이더로 생성을 했고요. 디폴트라고 하는 관리 노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하셔야 될 건 이제 사용하시면서 몇 개 유틸리티들을 쓰실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K9S 같은 유틸리티를 설치할 겁니다. 되게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쭉 될 텐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배시 컴플릿 같은 것들도 있고요. EKS 콘솔에 접속하기 위한 그런 권한들을 추가하는 내용들도 같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그 헬름 차트를 설치하기 위해서 헬름하고요. K9S를 설치하는 겁니다. 네, 계속 설치 설정들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나눠드린 이 노션에서 유틸리티 인스톨이라고 하는 제가 번호도 붙여놨는데 데이트가 네, 여기 12번에 실습용 유틸리티 설치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마치 양은 안 된 것처럼 되어 있네요. 얘를 이, 뭔가 마음에 안 들지만 일단 진행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컨피그 맵에 아이고 이데요 이름이 클러스터 네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네, 클러스터 네임을 가지고 제가 콘솔에서 접속하기 위해서 컨피그에 추가하는 명령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거를 추가하냐면요. 혹시라도 EKS 접속 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EKS 접속 콘솔을 접속하셔서 제가 로그인한 그 유저의 크리덴셜이 여기에 크리덴셜이요. 유저가 여기에 등록이 돼야 UI를 콘솔을 통해서 리소스라든가 컴퓨터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아마도 요 파라미터 설정이 잘 되어 있으셨으면 큰 문제 없이 적용이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워크샵으로 돌아가서 이 워크샵은 맨 위에 링크로 되어 있고요. EKS 오토 스케일링 워크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용할 것이고요. 이 EKS 오토 스케일링 워크샵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오토 스케일링과 관련된 제가 드린 설명들의 각각들을 실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파드에 관련된 부분들을 HPA와 VPA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HPA만 실습을 해볼 겁니다. 오토 스케일링 워크샵에 좀 재미있는 거는 이게 실제로 파드가 늘어나거나 노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금방 뭔가 만들어진 것 같은 것들 보는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먼저는 파드고 그 다음에는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드린 프라이얼러티 같은 것들을 주고 프라이얼러티와 프라이얼러티 리스트 웨이스트 같은 익스펜더들을 설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러는 제가 말씀만 좀 드릴 것이고요.
오늘 중점으로 할 영역은 카펜터입니다. 카펜터를 통해서 프로비저너를 여러 개를 만들어 보고 비용을 위해서 멀티 아키텍처, 멀티 프로비저너, 그러니까 ARM CPU까지 같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실 거고요. 콘솔리데이션이 말씀으로 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실습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마케팅 이벤트 같은 것들을 할 때 빨리 프로비저닝을 하기 위해서 오버해서 유효 자원들을, 그러니까 노드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스를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하는 방법, 카펜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이제 카펜터를 이용한 오버 프로비저닝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 뒤쪽은 좀 내용이 많아서 오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요 링크는 계속 열려져 있고 따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끝날 때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설명드렸던 커스텀 매트릭을 이용해서 오토 스케일링 하는 방법, 여러 개의 커스텀 매트릭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캐다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때 SQS를 통해서 오토 스케일링 내지는 크론 탭을 이용해서 특정 시간에 카펜터를 이용해서 올라와라. 뭐 예를 들면 우리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 사내 시스템인데 밤에는 쓰지 않고 출근 이후에 쓴다라고 하면 8시에 기동을 시켜놓고 저녁 뭐 9시쯤에 끊는 뭐 파드를 줄여놓는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GPU를 이용하실 때도 GPU 오토스케일링이 사실 GPU 리소스를 쉽게 접하실 수 없기 때문에 GPU를 통한 오토스케일링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스와 카펜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케이아스 몽키 같이 레질리언시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이 펄트 인젝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펄트 인젝션 서비스를 이용해서 클러스터, EKS 클러스터를 뭔가 장애를 주입해보고 장애를 주입할 때에 얼만큼 잘 노드들이 만들어지는지, 예를 들면 이렇게 레질리언스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스팟 인스턴스 터미네이션을 직접 인터럽션 노티피케이션을 날려보고 로코스트라고 하는 부하 발생기를 계속 발생시킬 때 그 중간에 스팟 인스턴스가 날아가게 되면 이 리퀘스트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주는지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메뉴만 말씀드린다고 하다가 또 전부 다 말씀드렸는데 끝날 때의 시간이 좀 되면 시나리오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드 오토스케일러의 HPA와 카펜터와 오버 프로비저닝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파드 오토스케일러 중에 호리젠탈 파드 오토스케일러 실습을 할 거고요. 저처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한쪽에서 코딩을 명령어를 날리는 그런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밑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제일 먼저는 매트릭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호리젠탈 파드 오토스케일러를 쓰시려면 여기 큐블렛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긁어내는 그런 매트릭 서버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먼저 매트릭 서버 명령을 복사하셔서 설치를 하시고 이 설치만이 아니라 이 API가 호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PI가 잘 호출이 되는지 아직 스테이터스가 first인데요. 얘가 패스가 되고 리디는 패스가 되고 스테이터스가 true가 되고 패스가 되는 것까지 약 1분이 걸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패스가 됐는데요. 네, 아직 어려운 건 없고요. 매트릭 서버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네, API 상태가 true인지 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HPA를 실습하기 위해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HPA를 설정을 하고 샘플 어플리케이션에서 부하를 막 발생시키면 HPA가 작동을 하면서 파드가 늘어나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거는 kubectl create deployment라고 하는 걸로
여기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드시는 거고요. 80 포트를 열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아까 전에 유틸리티를 설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K9S라고 하는 거를 저처럼 밑에 패널을 두 개 나누셔가지고 밑에 K9S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앞에 설명드린 설정들을 따라오셨으면 이런 CLI 기반의 모니터링 툴 K9S가 보이실 거고요. K9S는 명령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VI를 이용하시듯이 Shift 콜론을 하시면 이제 입력 모드가 되고요. 파드를 치시면 여기에 있는 파드들이 보인다거나 내지는 노드를 치시면 노드가 보입니다. 슬래시 하셔가지고 인터널 같이 서치도 가능하고요. 네, ESC를 누르시면 밖으로 나오는 VI를 이용해 보셨다면 직관적으로 비슷하게 명령 모드하고 입력 모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처음 이용하시면 여기 요 파드에서 파드 안쪽으로 어태치로 들어가시려면 A를 누르시고요. 디스크립션을 보시려면 D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향키를 눌러서 PHP 지금 만들어 놓은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크립션을 보기 싶으시면 D를 누르시고요. 나오시려면 ESC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범용적으로 인기 있게 잘 활용되고 있는 그런 툴입니다. 네, 러닝이 됐고요. 이 러닝 되고 있는 게 밑에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설명드린 게 여기 3번까지 한 거고요. 2.2번에서 이제 HPA를 만드시는 명령입니다. HPA는 네, 위에다가 명령을 해보면 CPU가 50% 이상인 경우에 1개부터 10개까지 늘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했습니다. 밑에 K9S에 익숙하셔야 되니까 밑에 명령 모드를 해서 HPA를 눌러보시면 지금 설정한 HPA가 보이고요. 타겟이 50%, CPU 50%인 경우에 min, max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리플리카 하나다 이렇게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좀 재밌는 유틸리티를 하나 깔아서 좀 보는 맛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큐브 옵스뷰라고 하는 유틸리티고요. 위에다가 복사하셔가지고 누르시면 큐브 옵스뷰라고 하는 유틸리티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바깥에서 이 큐브 옵스뷰에 접속하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여기 있는 서비스를 에디트 하셔가지고 밑에 타입에 클러스터 IP가 아니라 로드 밸런서라고 해보시, 네,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회사 계정이라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그 포트 포워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얘는 보는 맛을 위해서 한 거지 실습에 꼭 필요한 그런 유틸리티는 아닙니다. 제가 로드 밸런서로 바꾸게 되면 로드 밸런서 URL이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요. 실제로 클래식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이 URL을 복사하셔가지고 명령 URL에 넣으시면 아직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나오고요.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리액트 기반의 UI가 있고요. 마우스 오버를 하게 되면 요 노드의 메타데이터들, 그러니까 레이블 정보라든가 요 파드 위에 올려놓게 되면 파드의 정보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재밌는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얘는 이제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고 더 이상 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운영 상황에서 쓰시겠다 생각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그냥 데모라든가 이렇게 만드실 때에 좀 편하게 모니터링 해보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면 이후에 부하를 발생시킬 건데요. 부하 발생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플리케이션은 아니고요. 비즈박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 비즈박스에서 계속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대고 wget을 날리는 겁니다. 계속 리퀘스트가 들어오니까 CPU가 쭉 올라갈 것이고요. CPU가 올라감에 따라 HPA가 작동해서 파드들이 늘어나는 거를 보시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이렇게 큐브 옵스뷰가 실행이 됐고요. 현재 3개의 노드가 있고요. 밑에는 큐브 시스템이라고 하는 네임스페이스에 소위 시스템 파드라고 하는 것들이 돌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위에는 어플리케이션들. 얘는 큐브 옵스뷰를 위해서 레디스도 하나 돌고요. 큐브 옵스뷰 컨트롤러, 그리고 저희가 돌리고 있는 PHP, 아파치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3개가 돌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CPU나 메모리 사용률도 마우스 오버를 직접 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는 작게 보이시겠지만 아마도 지금 따라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부하를 발생시켜 볼 거고요. 요 위에다가 비즈박스를 하나 run 명령어로 직접 명령을 하고요. 그 컨테이너 안쪽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리퀘스트를 쭉 날려볼 겁니다. 무한 루프를 돌 거기 때문에 쭉 올라갈 것이고, 저는 요 밑에 K9S로 요 호리전털 파드 오토스케일러의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컨트롤 루프가 15초마다 돌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리퀘스트가 쭉 올라가면 15초에 한번 매트릭 서버에서 매트릭 서버를 호출해 가지고 불러오고요. 네, 현재 50% 대비 418%이기 때문에 호리전털 파드 오토 스케일러가 작동을 해서 리플리카 셋을 증가시킬 거고요. 걔는 좀 보는 맛을 위해서 얘에서 보면 이렇게 새로운 파드들이 계속 증설이 돼서 결국에 10개를 꽉 채울 겁니다. 아마도 어림잡아 10개가 된 것 같아요, 벌써. 8개, 2개가 더, 10개가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호리젠털 파드 오토 스케일러는 CPU 메모리 사용량을 매트릭 서버가 게더링해서 호리젠털 파드 오토 스케일러가 매트릭 서버한테 호출해가지고 어그리게이션 서버, API 서버인 매트릭 서버가 그 정보들을 호출하게 되면 파드의 개수를 늘리는 그런 파드 오토 스케일링의 기법입니다. 네. 보는 맛이 좀 있어서 하실 때 제일 재밌는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네, 파드 오토 스케일러를 다 하셨으면 테스트했던 어플리케이션만 날리겠습니다. 예.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부하 발생기 하고 있는 것도 없애셔야 되는데 얘를 컨트롤 C를 해서 나오시면 얘는 없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를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드가 잘 없어졌는지 보시면 로드젠이 아직 있군요. 예, 로드젠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K9S에서 명령 보시면 딜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얘는 디플로이먼트로 만든 게 아니라 직접 크리에이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 올려놓고 컨트롤 D를 하시면 이 파드가 날아갑니다. 삭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삭제되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가 담당하는 놈이 아닌 올펀드,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파드이기 때문에 그냥 삭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첫 번째 시나리오를 완료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시나리오인 VPA를 설명드릴 텐데요. VPA는
직접 실습을 시간 관계상 실습을 하기보다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VPA는 파드 자체를 이제 크게 만드는 그런 기법인데요. 얘를 실행시키시려면 오픈SSL 1.1.1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령, 제가 설명을 달아놓은 것처럼 EC2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오픈SSL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EC2에 가셔서 각각 EC2 노드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저는 세션 매니저로 접속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놓았고요. 거기 오픈SSL을 이렇게 명령을 이용해서 오픈SSL을 설치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VPA 관련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렸던 어드미션 컨트롤러, 레커멘더,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이 쉘 명령을 통해서 다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VPA 컨트롤러도 있고, 얘네들을 각각 명령을 하는 명령이에요. 레커멘드를 만드는 놈, VPA를 파드를 삭제했다가 올라오게 만드는 놈, 변경되어 있는 레커멘드를 다시 어드미션 컨트롤러로 이렇게 리소스를 플러스 시켜주는 역할이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샘플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VPA 쪽에서 제공하는 햄스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별거는 아니고요. 그냥 계속 햄스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안쪽에서. 도화일 문으로 쭉 계속 돌게 되면 CPU 메모리 사용량이 쭉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파드가 리퀘스트 해놓은 CPU나 메모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VPA에 의해서 게더링이 되고요. 그 데이터는 매트릭 서버가 게더링을 하고 레커멘더가 필요한 CPU 메모리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산출해내게 됩니다. 제가 세이프티 마진이라고 해서 15% 정도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VPA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로 보시면 타겟, 그러니까 이 파드가 필요한 CPU는 이 정도고 메모리는 이 정도라고 하는 레커멘데이션을 보실 수가 있고, 얘를 오토로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파드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운영 상황에서는 오토로 하시게 되면 제가 원하지 않게 이 VPA가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보다는 매뉴얼로 이 레커멘드가 이 파드가 얼만큼 쓰는지, CPU나 메모리 얼만큼 쓰는지를 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VPN은 이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드리고요. 오늘의 주인공인 카펜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카펜터와 오토스케일링까지 간 다음에 혹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의 시나리오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정해 놓은 시간표하고는 온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카펜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카펜터 설명 쭉 드렸고요. 차이점은 얘는 워치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10초의 스캔 인터벌 같은 것들이 없다.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로 움직이는 놈이다. 라는 것 하고,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지 않고 라이트 사이징을 할 수 있도록 프로비저너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좀 더 플렉서블하게 컴퓨팅 자원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환경을 구성할 텐데요. 프리리퀴시트는 이미 되어 있고요. 실습 환경 구성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건 따라하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우선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뒤쪽에서 이런 그 파라메터 값 환경 변수들을 쓸 거기 때문에 이 환경 변수를 복사하셔가지고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읽어드리는 명령이 클러스터의 제일 앞에 거를 읽어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환경이 깨끗한 다른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 아니시라면은 클러스터 네임이 제가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 네임이 맞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저는 이제
아예 깨끗한 계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클러스터도 설정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어카운트하고 리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이 환경 변수를 쓰니까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카펜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SQS나 이벤트 브리지의 룰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클라우드 포메이션 하나 돌릴 겁니다. 일단은 복사해서 돌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하나 돌리고요. 돌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에 지금 만들고 있는 환경이 보일 겁니다. 얘는 이제 멈추고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냐면요. 가장 먼저는 SKS Q를 만들고요. 제가 AWS가 발행하는 이런 이벤트들, 리발란스나 스케줄드 체인지, 스팟 인터럽션 같은 룰들을 잡아서 SQS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룰들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펜터가 노드를 만들려면 그 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 롤들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돌리고 있습니다. 얘도 한 3분가량이 걸리는데요. 장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이벤트들이 발생하게 되면 SQS Q에 쌓이게 되고요. 카펜터는 이 Q를 바라보고 있다가 이 Q에서 특정 인스턴스가 스팟 인터럽션이 들어오게 되면 2분 전에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에 따라서 제가 기존에 돌고 있던 그 노드들을 콘돈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격리시키고 더 이상 리퀘스트가 못 들어오게 하고 듀레인해서 거기에 있는 다른 노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듀레인해서 그 파드들을 옮기는 작업을 카펜터가 실행을 합니다. 아마도 아직 안 만들어졌네요.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이후에는 네, 카펜터의 노드 롤을 추가하는 EKCTL 명령을 하나 실행해서 거기에 컨피그 웹에 잘 추가가 됐는지에 대한 거를 실행을 해볼 거고요. 네, 역시나 조금 느리네요. 보통 3분 정도 걸렸는데 제가 말이 빠른 건지 네, 됐습니다. 얘도 완료가 찍힐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롤을 추가하는 명령, EKSTL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컨피그 맵에 잘 추가가 됐는지 이런 명령이 이런 ARN이 롤의 ARN이 그룹에 잘 추가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 추가된 그룹의 노드 부트스트래퍼로 추가가 됐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 OIDC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얘는 아마도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IRSA를 위해서 EKSTL 명령 하나 더 호출하고요. 제가 실습에서 스팟 인스턴스를 쓸 거기 때문에 스팟을 쓰는 서비스 롤, 펄러시, 링크드 롤을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네, 끝났고요. 저는 아주 새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될 것이고, 아마도 이미 쓰고 계셨으면, 네, 뭐 이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지금은 SQS 같은 제반 사항들, 그러니까 스팟 인터럽션이 왔을 때에 처리하기 위한 것들을 준비해 놓은 거고요. 이제 카펜터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카펜터 컨트롤러를 설치하셔야 돼요. 얘는 헬름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이게 지금 어제하고 내일하고 같이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만드는 설정이 약간 달라가지고요. 요 그대로 복사하시면 안 되고요. 요 앞에까지만 복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그 노드 셀렉터를 제가 요 만들어 놓은 워크샵에서는 노드 셀렉터까지 설정을 하는데 지금 요 노드 셀렉터가 설정이 안 되어 계셔서 죄송하지만 요 앞에 거만 복사하셔가지고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실행을 시키고 제가 설정을 읽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혹시라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카펜터 컨트롤러가 계속 펜딩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노드 셀렉터가 이런 노드 셀렉터가 설정이 안 되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노드 셀렉터를 빼고 요 앞에까지만 복사해서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요거 실행 한 명령어를 약간 읽어드리면 헬름으로 차트를 설치를 할 거고요. 그때 사용하는 서비스 어카운트는 앞쪽에서 만들어 놓았던 서비스 어카운트이고요. 중요한 게 인터럽션 할 때 어떤 큐를 볼 것이냐. 이게 앞에 좀 전에 돌렸던 그 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큐에 뭐 스팟 인터럽션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카펜터가 만들어 놨던 노드들을 듀레인 컨돌하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펜터 관련해서 잘 설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벌써 러닝이 되고 있고 K9S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시 실행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카펜터가 두 개가 실행이 되고요. 컨트롤러이기 때문에 두 개가 실행되더라도 사실은 리더 일렉션에 의해서 하나의 컨트롤러만 작동을 하고 있고 HA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컨트롤러를 이용하실 때 실은 카펜터가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잘 보실 수 없기 때문에 로그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로그 레벨이 이런 개발이나 테스트 하실 때는 디버깅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카펜터가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에 대한 로그 레벨이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디버깅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부연 설명해 놓은 거고요. 다음에는 프로비저너를 설정하실 텐데요. 프로비저너는 프로비저너는 카펜터가 프로비저닝 할 때 어떤 EC2를 쓸 것인가를 설정하는 CRD예요. 그래서 온디맨드나 스팟 같은 것들을 이용할지 내지는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이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 오토스케일링 그룹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룹 레스하게 그룹을 설정하지 않고 오토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설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설정은 이렇게 따라해 볼 거예요. 이름은 디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 거고요. 얘는 기존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노드 그룹, 그러니까 디폴트라고 하는 노드 그룹하고는 별개로 레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앱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노드들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레이블을 붙일 거고요. 처음 디폴트는 스팟만 만들어 볼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실습에 스팟을 못 쓰시는 환경도 있으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인 환경이나 이제 회사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온디맨드까지 같이 집어넣으셔야 쉼표하시고 온디맨드라고 같이 써주셔야 아마 돌아갈 겁니다. 그건 개인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실습으로는 사이즈는 너무 작은 사이즈가 아닌, 그러니까 라지 이상의, 엑스라지 이상의 인스턴스를 쓸 것이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적은 거를 쓰시려면 여기에 not in이 아니라 in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을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인스턴스 사이즈를 조금 큰 거를 하게 됐고요. 리퀘스트 리밋은 1000코어까지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 프로비저너로는 1000코어까지 만들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설정 두 개를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요. TTL second after empty,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노드가 empty, 돌아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에 언제쯤에 이 노드를 터미네이션 할 것인가. 지금은 30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파드들이 다 삭제가 돼서 그 노드가 돌고 있을 때 30초 이후에는 이 카펜터가 더 이상 필요 없는 노드라고 인식하고 삭제를 하는 설정이 요 TTL second after empty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하나 더 유념하셔서 보셔야 될 게 until expired라고 하는 설정인데요. 얘는 이 시간 동안에 지나면 이 노드는 무조건 내려갔다 올라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를 한 3개월 정도로 잡으시면 3개월에 한 번씩 노드가 새로운 AMI를 달고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시큐리티 패치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설정되도록 하는 작업이 요 until expired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이렇게 프로비저너를 디폴트로는 이렇게 했고요. 이 프로비저너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EC2에는 이런 노드 템플릿을 써라. 노드 템플릿에 대한 레퍼런스인데요. 이 노드 템플릿을 디폴트로는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서브넷을 쓰고 네, 레이블을 이런 걸 달고 올라와라 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서 설정해서 프로비저너와 노드 템플릿을 설정할 겁니다.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여기에 복사해서 CRD를 만드는 명령이기 때문에 금방 되고요. 이 CRD가 만들어졌는지 K9s에서 프로비저너를 보시면 디폴트가 만들어졌고요. AWS 노드 템플릿을 보시면 디폴트 노드 템플릿이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은 D를 눌러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펜터의 작동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카펜터 컨트롤러를 이렇게 카펜터 컨트롤러의 로그를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kubectl 로그라고 해서 그 파드에 노드를 보고 있는 건데요. 이게 두 개의 노드 중에 앞에 있는 것들을 찾게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렇게 에러 명령이라거나 없는 거가 있으면 얘를 뒤에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플로이먼트가 만들어지면서 파드가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제가 디플로이로 설정한 것 중에 앞에 거를 부르는 명령이거든요. 혹시라도 리더 일렉션에 의해서 뒤에 게 아이템 제로의 거를 읽어드린 게 아니라 두 번째 거를 읽어드리는 명령은 여기에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에러 나는 게 좀 수상한데요. 두 번째 거를 불러드리면 네, 얘가 작동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프라이싱 정보라든가 제대로 불러온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카펜터 설치까지 끝났고 프로비저너 설치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노드가 프로비저닝 되는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노드 프로비저닝은 디플로이먼트를 하나 만들어서 아직은 레플리카가 제로인데요. 아직 안 만들어진 거고요. 파즈 컨테이너, 그냥 깡통 컨테이너, 그냥 테스트를 위해서 파즈 컨테이너를 띄우는 겁니다. 그때 CPU는 1코어짜리, 메모리 1.5기가짜리를 만들어라 라고 한 거고요. 근데 그때에 쓴 레이블이
노드 레이블이 이렇기 때문에 일단 명령을 날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죠. 예. 아직 그런 노드 레이블을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재는 디폴트라고 하는 처음에 만들 때 만들어졌던 디폴트라고 하는 노드 그룹을 만들어져 있는 노드가 3개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은 카펜터하고는 별개로 이런 컨트롤이나 시스템 파드들, 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한 컨트롤러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노드 그룹을 하나 두시는 게 좋고요. 지금부터는 카펜터를 이용해서 이거하고 이 노드 그룹하고는 별개로 파드들을 늘릴 텐데요. 걔의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줬냐면은 노드 셀렉터에 인스턴트가 apps라고 하는 그런 레이블을 달고 있는 노드에 만들어져라 라고 하니까 여기에 유유 자원이 있더라도 이쪽에는 만들어지지 않고 별도의 카펜터가 새로운 노드를 만들게 됩니다. 네, 얘들 큐브 옵스 뷰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파드를 증설하게 되면 제가 파드를 10개로 만들게 되면 펜딩 파드가 생기고 이 펜딩 파드를 카펜터가 어떻게 펜딩 파드가 발생한 거를 이벤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카펜터가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렇게 파드를 10개 추가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카펜터가 10개가 펜딩 파드가 생김에 따라서 이미 이벤트로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로그가 증가되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이 파드를 제가 이제 읽어 드릴 거고요. 네, K9S로 보시면 10개의 펜딩 파드가 발생했고요. 노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벌써 올라왔네요. 노드가 하나 만들어져서 지금 10개 시스템 데몬 세트 2개까지 12개 파드가 여기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카스라고 하는 거를 실습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카스 같은 경우에는 10초라고 하는 스캔 인터벌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작동하기 때문에 파드가 늘어난 다음에도 약간 멍 때리는 거 기다렸다가 이 10초 루프 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작동을 시작하는 데 반해서 카펜터는 바로 이벤트로 날라온 워치를 통해서 이벤트로 날라온 이런 이벤트가 트리거링 돼서 바로 노드들을 만드는 그런 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로그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걸로 조금 읽어드리면 여기 컨트롤러가 제일 처음에 올라오게 되면 코드 안에 박혀 있는 가격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외에도 얘가 API 콜을 할 수 있으면 스팟하고 온디맨드 타입에 대한 가격 정보를 API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리전마다 이 가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지는 스팟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러가 올라오면서 프라이스 정보들을 물고 옵니다. 그리고 그 리전에 이시트 타입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각 리전과 존마다 이시트의 인스턴스 타입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있는 곳들을 다 읽어드리고요. 그 중에 현재 물고 있는 이 프로비저너에 따라서 357개의 인스턴스 타입이 있지만 14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 프로비저너랑 맞지 않기 때문에 14개는 이제 탈락을 시켜 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컨트롤 루프, 얘는 스캔 인터벌처럼 10초에 한 번씩 뭔가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한 루프를 돌고 있는 거고요. 이벤트가 발생해서 워치 이벤트가 10개의 파드가 언스케줄러블 파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10개. 언스케줄러블 로드를 인식해서 카펜터 입장에서는 프로비저너블 파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10개가 프로비전 해야 돼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고요. 거기에 맞는 제가 지금 이게 보이시겠죠? 거기에 맞는 노드들을 추려서 그러니까 이 파드 안에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리소스라거나 내지는 스프레드, 그러니까 토폴로지 스프레드 컨스트레인트 같은 컨스트레인트를 읽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만족하는 게 이만큼의 노드 타입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스트 풀릿에서 알려줍니다. 근데 10개의 파드들이 필요한 리소스가 이만큼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10개의 파드지만 이 노드를 만들 때는 12개 파드가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AWS 노드와 프락시라고 하는 두 개의 시스템 데몬셋이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다 올릴 수 있는 타입들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물고 이스트 플릿 API를 호출하고요. 그 이스트 플릿 API를 받아온 다음에 호출하고 그 다음에는 런치 템플릿들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AMI를 가지고 런치 템플릿을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하는 런치 템플릿으로 이스트를 올린 다음에 올리면 카펜터는 끝나는 역할, 그 역할로 끝나고 나중에 이 런치 템플릿은 이때 임시로 활용하고 삭제를 합니다. TMI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걸 좀 테스트를 더 해보기 위해서 파드를 0개로 줄여보고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위에다가 0개로 줄여보고 이제는 테스트할 준비가 됐으니까 네, 삭제가 되고요. 노드가 줄어드는 걸 한번 보세요. 30초 있다가 삭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파드가 다 나갔기 때문에 그 파드 얘를 보시죠. 네. 비어있는 파드이기 때문에 시스템 프록시와 퀴브 프록시와 AWS 노드만 있는 상태고요. 얘를 한 30초 기다려 보시면 얘가 non ready 상태가 되면서 노드를 삭제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는 이건 제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10분 정도를 대기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 갑자기 기억으로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리긴 하네요. 네, 벌써 30초가 지나서 이제 삭제가 된 겁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이 노드들을 증설하거나 삭제, 필요 없는 노드를 죽일 수 있고요. 이건 30초는 테스트를 위해서 좀 짧게 잡아놓은 겁니다. 보통 노드가 너무 갑작스럽게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들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큰 숫자로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 카펜터의 기능을 조금 더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파드를 1로 설정해 보고요. 그러면 펜딩 파드가 생길 것이고요. 얼마나 빨리 이게 카펜터의 기능들을 보시려면 지금처럼 하나 증설을 해놓고 로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린 거를 한번 직접 로그를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남기고 있구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구나 보시면 좋고요. 지금 벌써 이제 노드가 하나 떠서 이 노드가 뜨는 거는 EC2가 올라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일 수 없는 시간이죠. 계속 AWS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EC2를 빨리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독립 변수이고요. 걔는 거의 25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레디가 돼서 파드가 올라가 가지고 러닝 상태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관찰하시려면 그러면 AWS에는 어떤 명령들이 날라오는가, 클라우드 트레이를 보시면 이스트 플릿 API가 이런 식으로 불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로그들을 조금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를 직접 테스트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런 API들하고 통신하기 때문에 클러스터 오토스케일러 카스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작동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카펜터의 기본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11시 11분인데요. 한 1분 정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이 어드밴스드로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테스트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이 1분 정도 시간 동안에 좀 테스트를 같이 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